11강 반기 문재인 칠푼이 따까리. 좀 제목이 조금 거부감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박근혜를 정말 옹위하고 있죠.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다. 문재인은 옹위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김무성보다도 더 여하튼 그런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장의 사진을 제가 보고는 야, 참 두 사람 많이 닮았다 싶어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 봤더니 둘 다 영락없는 박근혜 따까리예요. 그래서 좀 그걸 조금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따까리 반기문. 반기문이 새마을운동을 찬양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신데 그 찬양의 정도가 좀 심한 정도를 넘어요. 심한 정도를 넘어요. 제가 살던 마을과 나라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가난했던 마을과 주민의식이 급진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주민의식이 급진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새마을운동 성공의 핵심 요소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난 이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요. 새마을운동의 성공 핵심 요소가 교육이다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마을운동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을 스피커가 되고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디 나오십시오. 삽을 들고 나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 방송만 하면 쫙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성공은 뭐 모르겠고 새마을운동의 핵심 요소는 교육이 아니고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 조만간에 아시아, 아프리카 다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 불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될지 좀 그것도 좀 걱정스럽네요.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난 6월 3일 뉴욕 할렘가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민주주의에 대해 강연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대단한 학업 성취율을 자랑하고 있었다. 3학년 학생 대부분이 명문대에 진학한다. 나중에 그 학교 창업자이자 교장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영감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하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 세계 중심가에서도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에만 들불처럼 번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설명하는 거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개도국가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박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제 모든 공은 또 어디로 돌립니까? 박근혜한테 돌리죠. 아부의 극치를 달리지 않냐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죠? 새마을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그죠? 일제시대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하던 농촌진흥운동, 그 다음 북한에서 했던 천리마 운동하고 본질이 똑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일방적 농민 동원, 그 다음에 무상 착취,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 관해서 저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죠? 그냥 일꾼으로 부리면서 돈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냥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 강연을 한다. 그것도 참 난센스죠. 이 사람은 북한에 가가지고 수령 만세를 불러야 될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강연을 할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짓을 또 많이 했죠. 자기 집에다가 김일성이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했죠. 음성에. 그래서 출생지를, 자기 태어난 집을, 본가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동상을 몇 개나 세우고, 그 다음에 관광 코스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노예제도를 찬양하면서 자유정신을 부르짖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찬양 따까리 중에서도 극찬 따까리입니다. 극찬 따까리.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양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요, 이 사람이 한일 관계사 인식을 볼 것 같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이 사람이 이제 대담집을 하나 냈는데, 반기문과의 대화라는 대담집을 하나 냈는데, 이 대담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지 100년째 되는 2010년에 이 말을 딱 보고 무슨 탁 받쳐요. 지금요, 한일 합방한 사람 없습니다. 에? 일제강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게 무슨 자랑이냐, 그게 100년째라는 걸 그때부터 왜 100년째를 세워요? 해방 100년, 이까는 건 좋아요. 그죠? 민주화 100년, 이건 당연히 기념할 일이죠. 근데 한일 합방 100년 이게 기념할 일인가?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이미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래서 피해 국가가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사과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래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100만 엔? 10억 엔. 10억 엔을 내놓는 건 엄청난 시혜로 보이겠죠. 왜? 이미 다 사과했고 다 끝난 일인데. 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미래 100년 얘기를 하자. 지나간 과거 100년은 이자 뿌리고 미래 100년 얘기를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박근혜 찬양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이런 문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을 평가한다. 위안부 문제를 10억 엔에 타결한 걸 이렇게 높이 평가. 거기 리더십, 비전은 뭐 있어요? 비전은 아무것도 없는데. 박근혜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죠. 그죠? 한일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외환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하고 생각한다. 이건 이제 자기 생각에다가 이제 찬양까지 보탠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심각한 거예요. 모른다든지 아니면 철판 깔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외교안보수석, 외무장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위안부들이 가진 불가침의 대일 청구권, 이거는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성격을 마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둘이 합의를 하면은 되는 일인 양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유엔의 기본 원칙,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의 원칙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반유엔적인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박근혜 찬양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 약속 자체가 협정문도 없어요, 이게. 웃기는 짓이. 국가 간에 협정문도 없이 저끼리 뭡니까? 발표를 쭉 하고 돈 주고받고 해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네 사람들도 그 짓은 안 해요. 이 협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협잡은요, 위안부들의 불가침의 대일 개인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이걸 원천무효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우리 돈 100억, 우리가 100억 원을 걷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우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게요? 문재인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일본 하수인 역할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준 10억 엔을 그죠? 기금 관리하면서 그거 가지고 일본이 그 돈을 주면 받겠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받는 일본이 꺼리는 나눠주는 역할까지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것들이. 이 조폭 똘만이에요, 완전히. 그걸 역사적 결단이라고 찬양하는 게 반기문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이래 박근혜하고 관련 관계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요. 딱깔인데, 이 반기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반기문이 찬양 딱깔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문재인은 호의 딱깔이에요. 안 다치도록. 박근혜가 안 다치도록 호의하는. 박근혜가 어떤 엄청난 그 책임을 지거나 해야 될 때 그걸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선 대선 부정 호의. 선거일 바로 그날 그 직전에 얼마나 난리를 부렸어요. 그죠? 감금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댓글 부대가 있다 없다. 선거 직전에 얼마나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대 교수로 있던 표창원이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 당사자인 문재인은 그날 바로 대통령 승복 선언을 합니다. 선거 결과 승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고라에서 소송 제기하자고 저거 하고 소송 제기하자고 선거인 소송인단 모집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부정선거 소송인단을 모집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개표를 위한 당선 무효 소송 제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는데 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해서 될 일인가요? 이게 선거는 엄중한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달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여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가 정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한 호위무사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선 무효소송과 수개표 요구는 당에서 검토해서나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요구치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대요. 수개표를 해봐야. 어떻게 알아요? 수개표 안 해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왜 이들이 이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짝짝꿍이 없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댓글에서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가 나와요. 수개표 반드시 요구.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조작에서 전산 부정이 일어났는가를 수개표로, 법적으로 보장된 수개표로 반드시 살펴보고,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됐는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네가 당선됐냐 안 됐냐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내 참정권이 보장된지 알아봐줘. 그건 해야 되지 않냐. 대통령 후보였다면은. 왜 그것도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민주당은 사라져라. 너희 민주당처럼 야당 탈을 쓰고 여당하고 놀아나는 것들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할 줄 아는 게 타협밖에 없고, 지들 수당 올려준다고 하면 거지처럼 달려가서 거수기하고 자빠졌고, 이정희 한 명보다도 못한 놈들 민주당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난 이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끝내 박근혜 대선 부정을 호의하고 주권자 대표가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주권자 대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이때 이미 사라졌다. 근데요, 이보다 더 나아가지고 호의 따까리 노릇하면서 완전히 미쳤어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을 비난하고 제재를 합니다. 박근혜 호의 따까리 노릇을 하는데 문 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솔직히 분노가 치민다 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느냐 안 묻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권자의 참정권이 보장이 됐냐, 제대로 그게 검증이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국회의원 중에 이제 시민운동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선 부정 규탄 시민 집회들을 막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는 나선 사람 별로 없었어요. 장하나가 이제 2013년 12월 8일 날 처음으로 나선데, 첫 대선 불복 국회의원이 됐죠.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라. 이래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 사진 눈에 익죠? 나도 이 사진 보고는 막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은 뭐냐면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제명해라, 국회의원 사퇴해라, 윤리위원회 해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한국은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권자 대표 자격이 있어요? 강동원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후에 바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동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켰어요. 오히려 뭡니까? 새누리가 칼질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사람은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대 국회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저런 강동원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당 후보로 내놓지 않는 것을 보셨죠? 우리 이런 당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당에서는 강 의원의 의혹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혹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긴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였다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인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세월호 범죄를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날 문재인이 트위터에도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들어간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대통령부터 유민 아빠를 만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무슨 사기냐 하면요. 유가족들은 유가족 총회조차 안 했어요. 수사권은 있는 게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할 것 같으면 유가족 총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총회도 하지도 안 했는데 이런 허위 사실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앞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 뜻도 멋대로 날조해가지고 마치 유가족의 요구가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을 임명하는 것이냐 뒤집어 씌워요. 이게 새누리가 하는 짓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면서 마치 새누리 유족과 뜻을 같이 하느냐 단식을 같이 하고 또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죠? 문재인이가 유력한 대선 후보고 사실상 민주당의 이 최대 주주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권, 기소권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양보했다고 그래놨잖아요.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방식에서 제도적 특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가족들 요구가 강경하다거나 지나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전형적인 양다리죠. 박근혜식 아리송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솔직히. 왜 저런 아리송한 말을 하냐? 양다리 걸칠 때는 반드시 아리송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는 마치 유가족을 옹호하는 보호자인 양 행세를 합니다. 유가족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둥. 이게 더 얄미운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세월호 수사권 조사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해서 칠푼이 호의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왜?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조위법은요, 그 있으나 마나예요. 조사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무슨 강제력이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는 그냥 지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규명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 또 문재인과 민주당 대다수는요, 세월호에 관심 없어요. 세월호 문제가 부각될 때만 살짝 뭐 달고 나옵니까? 노란 리본 살짝 달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촛불혁명 과정에서 칠푼이 명예를 호위합니다. 하야 집회 때 유독 민주당만 손 떼라 집회를 하죠. 그죠? 손 떼란 얘기는 뭡니까? 안 물러나도 좋다 이 얘기죠. 그죠? 우리하고 손잡고 정치하자. 거국 중립내가 거기에 총리는 우리가 임명할 때 우리가 지정할 테니까 그 사람 임명하고 우리하고 둘이 손잡고 잘 놀아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요 문재인과 민주당의 그 가면들을 지금 벗기고 있는 겁니다.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 이거는 뭐 수없이 얘기했죠. 문재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하야 탄핵 얘기가 강렬해질수록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예우라고 얘기해요. 테러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박근혜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박근혜 수사는커녕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박근혜를 예우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점, 다른 점. 이 두 사람이 같은 점이 있어요.
비록 상대가 원수라고, 나의 원수, 국가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는 경배하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 보여주는 사진이 딱 있어요. 이명박한테 인사하는 거 보세요. 비굴 인사. 난 도저히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귀때기를 한 찰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명박이가 노무현 죽었다는 거는 그거는 5천만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노무현의 친구가,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그 다음에 일본 왕세자 부부에게 또 꼬봉 인사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를 둘 다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은 인사를 받고 둘은 인사를 드리거나 올리죠. 그렇죠. 그 둘이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인과 꼬봉의 관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까리라는, 그래서 내가 따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반기문이 유엔을 방문한 일본 왕세자 부부한테 인사를 올리고 두 사람은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 높은 사람한테는 외국인 원수라도 저렇게 꾸벅 인사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위안부 관련 질문하는 사람, 기자들한테는 나쁜 놈들이라고 삿대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죠. 따까리인데도 다른 점은 있어요. 반기문은 굉장히 영악한 따까리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이용해요. 이용해 모여. 그래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주인이 바뀌어요. 외무부 관리를 하자면 뭐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 주인한테 충성하자면 이전 주인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배신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따까리 노릇할 때는 김대중 사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거기 또 굽실대고, 노무현 따까리 해가지고 외무장관, 유엔 사무총장까지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싹 변신을 하면서 또 이명박은 찬양하고 노무현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장례식 때는 참여를 하면서 노무현 장례식은 안 와요. 같이 맹유엔 그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못 왔을까요?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싫어하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은 설사 전 주인이라 하더라도 안면 몰수하는 겁니다. 이게 반기문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기름장어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명박 찬양을 했냐 하면요, 4대강 사업을 녹색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우수 사례다. 녹조라떼를 이래서
그 찬양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찬양 따까리였죠. 근데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연초에 돌아온 그 연말에 매년 하던 전화가 있잖아, 그죠? 문안전화. 연초에. 문안전화도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어디 했냐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눈치 싹 챘죠, 그죠? 그 어디 합니까? 이효 여사한테 하고, 권양숙 여사한테 하고, 전화를 하죠. 문안전화를 하죠. 참, 김장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일본 따까리 역할도 하고, 아베 칭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푸들이라고 그러죠. 미국 따까리 노릇하고. 이 사람은 그죠? 정말 세계적 따까리예요.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답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인을 문다든지 배신한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따까리가 수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보면요. 아찔해요. 반기문이 제가 뭐 일일이 기록하기 좀 귀찮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미국의 푸들이다. 유엔의 투명인간이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다. 가장 둔하고 사상 최악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다. 나는 이때까지 있잖아요. 그죠? 언론이 악평을 해도 이런 악평을 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완전히 외계인에 대해서도 이런 악평은 안 할 거예요. 말하자면 히틀러급 악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리한 지적이, 우리가 참 아픈 예리한 지적을 하나 해놔요. 한국에서는 반 총장이 유엔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 벼슬만 보지 그 사람의 콘텐츠나 그 사람의 했는 일이나 이런 걸 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이. 대다수가. 그 뭡니까? 십자가만 보고 우르르 몰려간다든지. 그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구석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그러면 와 그러고 고졸 그러면 우선 막 아예 무시하고 아예 보도 안 하고. 이게 한국인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깨지는 당대표였어요. 2015년 2월 8일에 당대표가 돼가지고 2016년 그 총선 직전에, 4월 총선 직전에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그 기간 동안에 2015년에 상반기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4명 선거를 했는데 1명도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3명, 새누리당 1명이 자격을 상실해가지고 했는데 4명 중에 3명은 새누리당이 당선되고 1명은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그, 4대 빵으로 진 거죠. 기초위원은, 광역위원은 없었고, 기초위원은 7명 중에
새누리당이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역의원 8명을 선출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때 이제 문재인 대표로 있을 때 얘기죠. 그죠? 6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명 중에 2명만 당선된 겁니다. 기초의원은 14명을 새로 뽑았는데 새누리당이 기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이었는데 1명도 당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로 하는 동안에 리더십이 그죠? 전혀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란과 분열의 극치를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 됐냐 하면요. 사실은 리더십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그죠? 설득하든지 압도하는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제압이 안 되니까 마구 덤벼드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고. 대표적으로 달려든 게 누굽니까? 안철수, 이정걸, 박영선, 그 다음 요새 국민당 대표한 사람,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두드려 팼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이제 김종인이 그랬고. 그래서 제압 능력도 안 되고 통합 능력도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당은 분열되고 말았다. 다만 이 사람이 나름의 진정성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초빙하는 능력, 초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못 되는지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가 다를 테니까 초빙하는 능력은 상당히 있어요. 김종인 초빙, 그 다음에 표창원, 조응천 이런 사람들 다 문재인이 초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깨지기 삼박역자였다. 선거에서 깨지고 당직자한테 깨지고 당도 깨지고. 그래 됐다. 자, 우리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런 따까리들, 반기문, 문재인 같은 따까리형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라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